반갑습니다. 저는 VM웨어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또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두 가지 컴퓨팅 모델을 믹스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져가시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두 개의 컴퓨팅 인프라들을 하나의 통합 콘솔로 관리하시길 원하셨고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을 접목해 보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허와 실드를 또 서로 접해 보시면서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들을 많이 접해 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만치는 않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던 인프라들을 워크로드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옮기시는 것들이 결국엔 인프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들까지 옮기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점은 시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 믿고요. 무엇보다도 또 다른 어려운 점은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인프라 자체가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지 않고 또 직접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컨트롤이라는 이질감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있어서의 트렌드들은 소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활용해보자라는 그런 트렌드들이 유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제목 그대로 멀티 데이터 센터입니다만 어떤 고객분들께서는 하나도 갖기 어려운데 두 개나 갖고 있는 멀티 센터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하시는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내 것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데이터 센터, 자신이 소유하고 믿고 있는 데이터 센터지만 온전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지만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직접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컨트롤하고 수중에 관리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2015년 그리고 다가온 2016년에 여러분께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실 만한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한 해결 방안과 그 활용 방안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이 세션을 통해서 VMware vSphere 기반의 데이터 센터들을 멀티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가셔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니 해도 멀티 사이트 데이터 센터의 활용 트렌드는 이 두 가지를 빼고서는 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가장 많은 요청 사항들을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서 마치 단일 데이터 센터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안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즉,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나의 가상머신 인스턴스들을 위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배치시키고자 하는 욕망들, 이런 욕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 인프라를 담당하신 고객분들께서도 많이 와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사실 그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당장 웹 서비스를 A라는 데이터 센터가 아닌 B라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야 될 경우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작업 리스트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이제 재복구 환경이죠. DR로 활용하는 것은 멀티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분께서 흔한 목적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 실제 재복구를 위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거나 테스트를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뒤에서 제가 하나씩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구성 변경 없이 인프라들이 다른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극복해야 되는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활용 트렌드를 가지고 실제로 현재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구사항들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들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이라는 활용 방안 첫 번째를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고 한다면요. 우선은 가장 커다란 요구사항들, 예를 들면 나의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상 머신은 데이터 센터 A에 배치하고 싶습니다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가상 머신들은 데이터 센터 B라는 곳에 위치하고 싶다는 얘기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우팅도 돌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방화벽 정책들도 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어떻게 묶을 수 있는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묶어야 되는가. 여기에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뭐 OTV라든지 다크 파이버를 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진화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활용 방안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아젠다는 이제 배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A라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가상 머신을 B라는 데이터 센터로 콜드 마이그레이션도 아니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까지 주고 계십니다. 2014년이나 2015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어떤 요구사항과 관련한 기술적 대응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번에 새롭게 런치한 VMware vSphere 6 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VMware 제품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 VMware의 가장 큰 주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즉 VMware vMotion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로 VMware를 어떻게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으로 넘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께서 vMotion을 건다고 생각했을 경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A라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가상 머신의 데이터 디스크 파일들을 어떻게 B라는 곳까지 넘길 것인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죠? 라이브 상태로요. 그것도요. 이러한 첫 번째 고려사항과 관련한 대안으로서 VMware vSphere 6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유되어 있지 않은 디스크죠. 원거리 A라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가상 머신 디스크 파일과 B라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스토리지는 같이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non-shared 스토리지라는 것이고요. 스토리지와 스토리지끼리 넘나드는 가상 머신을 넘기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vMotion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지 vMotion을 사용하기 전, 즉 저희 vSphere 5.5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vMotion 트래픽은 L2였으면 했습니다. 라우팅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vSphere 6에서 vMotion 트래픽이 L3, 즉 라우팅이 돼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아직은 다들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TCP/IP 스택을 개선을 해서 멀티플 VM 커널 포트에서도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아닌 복수의 게이트웨이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TCP/IP 스택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L3 라우팅을 통해서 vMotion 트래픽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하나의 또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프로비저닝 트래픽용 VM 커널 포트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내용도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메뉴들이 없었죠. 즉 vSphere 5.5 버전에서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6.0 때에서는 이런 프로비저닝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스택이 새로 나타났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vSphere 5.5 때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vCenter 5.5와 EXSI 5.5 버전을 가지고 vMotion을 작동하실 경우 non-shared 스토리지 환경이라든지 또는 가상 머신이 스냅샷을 2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했을 경우 vMotion 트래픽으로 데이터를 넘길 뿐만 아니라 관리 네트워크로도 트래픽이 전송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몇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거짓말 아니라 사실입니다. 관리 네트워크로도 vMotion 트래픽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이 프로비저닝 TCP/IP 스택이 새로 탄생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원거리에 떨어지는 데이터 센터에게 non-shared 스토리지 환경으로 가상 머신을 넘길 경우 그러한 데이터 디스크 영역에 대한 카피 역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비저닝 트래픽이라는 네트워크 스택을 만들어서 스토리지 vMotion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가상 머신의 디스크 파일을 넘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건은 이를테면 A라는 데이터 센터에 100GB짜리 드라이브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 2012 가상 머신을 B라는 데이터 센터로 넘길 경우 온전히 VMDK 파일 이 100GB를 다 넘겨야 되는 큰 숙제가 안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나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끼리는 최소한 스토리지 대역폭은 250메가 bps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용량 데이터 디스크 파일들을 넘기기 위한 큰 부담을 안고 계신 건 사실이죠. 여러분께서 vSphere 6에 새로운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 버추얼 볼륨, v볼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능을 같이 또 혼용해서 쓰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데이터 디스크를 넘기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통 스토리지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스토리지 컨트롤러끼리 LUN 단위로, 즉 볼륨 단위로 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v볼이라는 이 기능을 지원하는 스토리지와 VMware vSphere 6를 같이 혼용하신다고 한다면 하드웨어 스토리지 컨트롤러에서 복제를 뜰 경우 런과 런 단위, 지금 볼륨과 볼륨 단위로 복제를 뜨지 않고 볼륨 안에 들어있는 VMDK 단위로 복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VMware vSphere 리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방식의 복제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 방식의 복제인데요. 하드웨어 방식의 복제를 스토리지 컨트롤러들이 VMDK 파일을 인지하고 VMDK 파일 단위로 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추얼 볼륨을 사용하시면서 얻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죠. 즉, 여러분께서 이렇게 v볼이라는 기능과 이 스토리지 vMotion, 이 기능을 같이 이용하시게 된다면 백그라운드로 알게 모르게 싱크든 어싱크든 하드웨어 스토리지 컨트롤 레벨에서 VMDK 단위로 복제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스토리지 vMotion 작업을 거는 순간 VM의 메모리 비트맵 값들이 데이터 센터 B로 이동이 되고 VM 인스턴스들이 넘어갑니다만 이미 VMDK 파일은 목적지 데이터 센터 B에 이미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백그라운드로 복제가 다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vMotion 시간이 매우 절감되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들이 이번 vSphere 6에 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려사항을 좀 보실까요? 자, 이렇게 가상머신 디스크 파일 이런 식으로 넘긴다고 가정한다면 데이터 센터 간의 L2 네트워크는 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것도 큰 숙제입니다. 즉, 관건은 이 데이터 센터를 넘나드는 가상머신의 IP 어드레스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전형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vSphere 환경으로 만드실 때 환경입니다. 여기 뭐 웹 서비스용 로지컬 스위치가 있고 앱 서비스용 로지컬 스위치가 있습니다만, 뭐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하더라도 각 서비스에 맞는 가상 스위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 로지컬 스위치들, 여러분께서 NSX 제품을 써보셨다고 한다면은 분산 스위치 위에 기반해서 작동되는 이 로지컬 스위치를 어떤 식으로 확장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즉, NSX 제품을 같이 활용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는 유니버셜 디스트리뷰트 로지컬 스위치를 생성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무슨 L2 VPN이나 IPsec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로지컬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논리적 스위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끼리 연결되어 있는 가상 스위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VXLAN 기반의 오버레이 기술들, 즉 하이퍼바이저 안에 있는 VTAP 디바이스를 커널 포트를 통해서 왼과 왼끼리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같은 레일2 네트워크에 있는 서비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빨간색처럼요. 실상 이러한 트래픽들은 누가 캡처해서 던지는 겁니까? 밑바닥에 있는 VTAP을 통해서 VXLAN 기반의 오버레이를 통해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같은 L2 네트워크에 있는 가상머신에게 트래픽을 던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VXLAN 기반의 오버레이를 통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셔서 동일한 same L2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고자 한다면 VXLAN 오버레이 기술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러한 요구사항들과 관련해서 이러한 대응사항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려사항인데요. 자, 지금은 제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라우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게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죠. 이 VM은 예를 들어 웹 서비스라고 한다면 웹 트래픽에 대해서 노스 사우스 트래픽을 전달하고 라우팅을 통해서 바깥과 통신했던 역할을 합니다만, 이 친구가 데이터 센터 B에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우팅 정보를 여러분께서 더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굉장히 바빠지시는 거죠. 즉
아웃고잉과 인커밍과 관련한 트래픽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A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라우팅 정보를 제대로 셋업을 해놓으셨습니다만 B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굉장히 바빠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는가? 관리자의 손을 타지 않고 IP 변경 없이, 구성 변경 없이 자동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들. 이걸 설명드리기 앞서서 간단한 제가 애니메이션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시드니가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멜번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이 시드니 데이터 센터에 웹 가상 머신과 어플리케이션 가상 머신이 존재해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유니버셜 디스트리뷰 로지컬 스위치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자, 여기 웹 가상 머신을 좀 보실까요? 자, HTTP 트래픽 요청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뭐 10.0.1.11번 가상 머신에 있는 웹 서비스에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구성사항입니다. 그것이 80번 포트든 443 포트든. 자, 이번에는 10.0.1.12라는 가상 머신에게 웹 서비스 트래픽을 보냈어요.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요구사항을 맞춰서 이 11번 가상 머신을 시드니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멜번으로 넘겼습니다. 저희는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1번이 넘어가게 되면 오케스트레이터의 스태틱 라우트 정보를 통해서 NSX 엣지, 노스 사우스 트래픽을 담당하는 라우터에게 스태틱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 엣지는 이제 그 윗단의 백본망에 있는 피지컬 라우터에게 새로운 IP 10.0.11이 데이터 센터 B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OSPF를 통해서 WAN에게 업데이트를 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새로운 라우팅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자, 이제 12번 웹 서버에게 트래픽을 보내는 것들은 시드니 쪽으로 시드니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웹 서버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1.11을 요청하게 되면 이 업데이트 정보를 따라서 이제는 멜번 쪽으로 HTTP 트래픽이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SX의 진정한 참 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고 넘나든다는 이 기술들이 바로 그 근간에는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과 오버레이 기술이 맞물려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5년 초반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사실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장비로도 이 기술들을 구현해낼 수 없는가 하실 수는 있어요. 굉장히 많은 코스트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는 이제 IP단의 트래픽 얘기였고요. 이제 그 방화벽 트래픽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ACL 통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를 넘어간 VM의 ACL 정책은 또 어떻게 갖고 가야 됩니까? 자, 여기 기존 레가시 방화벽을 그대로 사용할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가시라면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파이어월들을 피지컬하게 갖고 계신 경우를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에 웹 가상 머신이 어플리케이션 가상 머신에게 트래픽을 전송한다고 가정해 보죠. 예.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방화벽의 룰의 정책에 따라서 트래픽이 전송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가상 머신이 데이터 센터 B로 이동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자, 트래픽을 보내보겠습니다. 예, 가는 건 좋아요.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화벽 정책의 룰은 누가 설정해야 됩니까? 예, 네트워크 관리자분들 열심히 작업하셔야죠. 즉,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 센터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간은 구성 변경 없이 자동화 있는 환경에서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레가시 방화벽을 사용할 때 VM이 위치할 데이터 센터 내 방화벽들을 수동으로 관리자분께서 열심히 작업하셔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자, NSX의 분산 방화벽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화벽 펑션들이 하이퍼바이저 커널 레벨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즉, 물리적 방화벽을 룰을 더 이상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피지컬 로케이션에서 작업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방화벽 속성들을 가상 머신,
또는 가상머신 익별로 할당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웹 서비스라고는 태그를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상머신에게 태그를 붙여주게 되면 그 태그에 따른 속성에 따라서 이 녀석은 80번 포트 또는 443 포트만 인커밍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안 됨. 이런 속성 값들을 가상머신 익별이나 가상머신 타입별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녀석이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방화벽을 수동으로 작업하실 이유가 없어요. ACL 룰은 데이터 센터에 NSX로 같이 묶어 있는 한 어딜 가더라도 지구끝까지 쫓아갑니다. 방화벽 구성 병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예. 여기까지 데이터 센터 활용 방안에 있어서 가상머신 인스턴스를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4가지 요구사항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재해복구 역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재해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자, 지금 현재 재해복구 현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께서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라든지 또 vSphere 리플리케이션 기반의 복제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간에 있어서의 VM들을 페일오버 시키는 작업들을 한번 시도해 보셨다고 한다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 프라이머리 사이트에서 이 VM을 리커버리 사이트로 페일오버 시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냅샷을 뜨는 거겠죠. 스토리지 볼륨과 스토리지 볼륨끼리 복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머신을 리커버리 사이트에 있는 EXS 호스트에서 파워온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하고 물론 이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굵직한 태스크들을 위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끝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죠. VM이 네트워크 통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RM 안에는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라는 저희 재해복구 솔루션 안에는 게스트 OS의 IP 어드레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라우팅 정보라든지 방화벽 ACL 정책이라든지 즉 서버 관리자, 스토리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할 일은 다 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진정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이 사실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리컨피규어하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다시 업시키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들이 굉장하고 이것들이 바로 그 RTO 전체를 전부 깎아먹는 일들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NSX를 도입하셔서 네트워크 가상화를 접목한 새로운 재해복구 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스냅샷 VM을 떴어요. 스토리지 볼륨은 볼륨대로 복제가 됩니다만 NSX 컨트롤러와 컨트롤끼리 유니버셜 디스트리뷰트 로지컬 스위치나 유니버셜 디스트리뷰트 로지컬 라우터 정보들, ACL 정책들 이러한 네트워크 정보들이 변동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끼리 이미 구성이 완료되어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넘겨서 그대로 파워온만 하시면 됩니다. 라우팅 정보가 변하나요? ACL 정책이 변합니까? 네트워크 스위치 정보가 바뀌나요? IP 어드레스가 바뀝니까?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RTO 시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있어서 새로운 재해복구 솔루션의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최초에 VM웨어가 니시라를 인수할 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예상하고 제품을 인수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가상화란 제품과 접목시키면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새롭게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그 다음 2016년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저희들 더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런 멀티 데이터 센터 활용 방법 관련해서 요약을 드리자면 이런 데이터 센터를 넘나드는 리소스 배치 및 이동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필수입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께서 서버 관리자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이러한 솔루션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2에서 L7까지 전부 가상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레디가 되어 있어요. 오버레이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신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시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해복구 핵심은 기존 프라이머리 사이트에 있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변동 없이 리커버리 사이트로 옮기냐가 바로 큰 관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IP 주소나 라우팅, 방화벽, 실제 서비스 A부터 Z까지 엔드투엔드로 복구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자동화시킬 수 있고 자동화해서 원클릭 안에 복구되고 RTO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큰 키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트렌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또 재복구와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죄송합니다만 데이터 센터 한 개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뭐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멀티 데이터 센터를 고민하시고 또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의 어떤 커다란 또 아젠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나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저희 VM 영업대표를 통해서 저희 PSO 컨설팅 팀으로 문의를 주신다고 한다면 찾아뵙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